청년위원장 김동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최한 행사단 전국청년위원회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암살이란 영화가 개봉을 해서 많은 사회적인 여파를 미쳤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김원봉 선생만큼 우리 현대사에서 다시 불러내서 그 역할들을 재조명해야 될 만한 분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분은 우리의 현대사와 독립운동사를 더욱더 풍성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 고발 뉴스에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이 영상을 하시고 박수로서 우리 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암살이라는 영화를 2번째 봤는데 역시 볼 때마다 감동이 진해서 아마 영화로 보신 감동, 감격 때문에 제 강의가 별로 신통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산 김원봉 선생은 영화나 픽션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김구 선생하고 1인자, 2인자를 다투는 그런 분인데 우리 현대사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새 고교 한국사 현 지필 기준안으로 확정된 약산 암살 김원봉 교과서에서 빠진다. 지금까지도 약산 선생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줄, 두 줄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그나마도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평양회를 갔을 때 6, 7년 전에 평양회를 갔을 때 그 평양에 있는 북한 정부가 만든 그 애국 열사능이 있죠.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애국 열사능을 참배를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약산 선생은 없어요. 묘소가 비석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물론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이 그쪽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고 우리 남쪽에서 7.18하고 인정하는 매국노라고 인정하는 춘원이나 이광수, 육당 이런 사람들은 묘소가 있는데 약산 선생은 없어요. 박열 선생도 없고. 그래서 안내했던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한테다가 물었더니 자신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 독립투쟁의 1인자, 2인자 역할을 했던 김원봉 선생은 남쪽에서는 매도 또는 외면되고 북쪽에서는 망각 또는 숙청되어버리는 대단히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항일 투쟁에 온 몸을 다 바쳤는데 남쪽에서는 아직도 서운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고 그 형제들 6형제, 5형제가 다 학살당하고 아버지는 굶어 죽고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영화를 갓 보셔가지고 좀 긴장되고 감격도 스럽고 그러겠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약산 선생은 아나키스트 쪽도 많이 관여를 하고 했는데 대단히 자유스러운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내세웠던 독립방안, 방략은 한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외교론, 둘째가 실력 양성론.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방법.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일제에게 강탈당했으니까 실력을 양성하자. 그리고 셋째가 무장투쟁론.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인공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무장투쟁론자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의열투쟁론, 의열. 이 약산 선생이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죠. 의사와 열사.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빼앗겼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조국을 되찾겠다고 했던 의열. 대단히 의자가 참 좋은 자입니다. 의병, 의열. 의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양자지요. 양을 손수변이죠. 창과자입니다. 학문적으로 따지보면은 자기 권리를, 자기 재산을, 자기 조국을, 자기의 인격을 지키는 게 의자입니다. 한 2, 3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한 10배 정도가 더 팔렸답니다. 그만큼 정의에 메말라 우리가 불의가 판치기 때문에 정의를 그만큼 추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1%가 GDP의 24%를 차지합니다. 이건 대단히 불안한 시국이죠. 우리가 그 GNP가 국민소득이 25,000달러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1%가 소수의 1%가 전체 국가 소득의 총소득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한 것이죠. 오늘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의열단, 의사와 열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열단이 바로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바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 그리고 열자는 매웁다. 그렇게 시시하게 무슨 무말랭이처럼 시시하게 맛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운 청양고추. 그래서 네 번째가 의열투쟁론, 다섯 번째가 계급투쟁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일부가 계급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할 때 다수는 민주공화제를 주장을 했고 소수는 계급투쟁론을 주장을 했고 또 일부는 왕정복고. 그 나라가 망하고 한 10년, 9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도 조선 왕조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는 민주공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 헌법에서도 약헌이라고 그랬죠. 헌법에서도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때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론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지금도 배척을 하고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실력양성론, 외교론, 무장투쟁론, 의열투쟁론, 계급투쟁론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은 친일파를 빼고는 독립운동가를 했던 것은 다 시대 정신에 투철했던 애국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심지어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까지도 아직도 우리가 서운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현대사가 왜곡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략, 단체 이런 것이 많았는데 특히 이 의열단 계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가 그때 활자로도 잠깐 글자로 나왔죠.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을 체포하는 데는 5만 엔
약산 선생을 체포하는 데는, 그런데 체포라는 말 용어가 저도 불현듯이 그렇게 쓰고 교과서라든가 학자들이 날 그렇게 씁니다만, 체포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피체라고 해야 됩니다. 체포라면은 공권력을, 정당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범죄자라든가 용의자를 붙잡는 것이 체포인데, 우리 교과서는 그 일제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김원봉 선생은 1898년 8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90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낳고 곧 돌아가셔서 대단히 태어날 때부터 불운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 다 여유 있는 집들은 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원봉 선생 가문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역관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역관이라 그러면은 통역입니다. 주로 중국어 통역. 그래서 그 중국을, 청나라를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명된 집안이어서 먹고 살 만큼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의협심이 강한 그런 그 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의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고요. 공적 기록에 보면은 통감 등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이 고장의 명소인 영남루 앞을 유유히 흐르는 남천강과 유서 깊은 표충사를, 그러니까 마을 뒷산이 표충사인데, 그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애국 승려들이 일제를 물리쳤던 전통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학교도 그때 당시 그 총독부 지침에 따라서 보통학교부터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떡잎은 어릴 때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김원봉 선생은 1911년 4월 달에 그 바로 강제 병탄된 그 이듬해지요. 11살 때입니다. 일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벌어졌고 밀양 공립보통학교에서도 있었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다가 태극 일장기를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 11살 먹은 이 약산 선생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태극기를 학교 공동 변소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터졌습니다. 예, 일장기를. 난리가 터지죠. 그때 당시 일장기를 변소에다가 던졌다는 것은 보통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윤세주, 아까 그 태양산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분하고 둘이 이제 그런 그 의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시골 그 구석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주의 깊게 들어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토끼가 아까 영화에 영특하다든가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4개를 뚫는다. 그러니까 언제 밀정이라든가 일본 애들한테 붙잡힐 줄 모르니까 이름을, 호를 늘 바꿉니다. 그리고 거처도 늘 바꿔서, 그래서 호가 어떤 데는 한 30개라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5개 정도 호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나날이 강대해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최신의 군사학을 배워야 되겠다. 대단히 용감하고 참 독특한 성격이죠. 그래서 독일에 가서 군사학을 배울 작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경제 사정으로 또 조선 청년이 독일로 유학 간다는 것은 1910년대 초에 거의 불가능했죠. 텐진에 독일인이 경영하는 덕화학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텐진에 있는 덕화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식의 군사교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덕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여름방학에 잠시 귀국을 하고 이듬해인 9월 다시 중국으로 가서 이번에는 난징, 남경에
일본이 그 30만 남경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난징 대학살 사건이 있는 거기에 긍릉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던 그 해 이듬해에, 그러니까 1919년에 3.1 혁명이 일어나고 그해 12월 말에 그 우당 이회영 육형제하고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대단히 불초합니다만은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김원봉 선생을 포함해서 한 10년 동안 3,500명 정도의 우리 군관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단기반을 마친 김원봉은 그 북만주에 있는 길림으로 옮겨서 거기서 1919년 11월 9일 날 김원봉을 비롯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한국 청년 13명이 그 중국인이 거처하는 옥수수 집에서 온몸을 던져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맹세 아래 하늘에다가 그 제사를 지내고 정의의 의와 맹렬의 열, 여기 있었죠. 정의의 의와 맹렬의 열, 이런 그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비밀 조직이죠. 독립운동 단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공약 10조와 함께 마땅히 죽여야 할 칠가살, 칠가살은 첫 번째가 조선 총독이야 총독부 고관, 두 번째는 일본군 군 수뇌부, 세 번째는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총독. 아마 왜 의열단이 대만 총독을 죽여야 된다고 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1914년인가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국한테 이겨가지고 그 여순하고 대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우리보다 한 5년 전에 식민지가 된 거죠. 한 10년 전에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대만에 지금도 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이걸 해체시켜 버렸습니다만은 우리 규모보다는 더 적지만, 그래서 대만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우리 조선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총독이 그렇게 악질적이었고, 그래서 그 의열단들이 세 번째로 그 대만 총독을 쳐다낸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매국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친일파 거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일파를 하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을사 늑약과 강제 병탄을 이루고 하는데 을사 오적, 그리고 경술 7적, 이런 놈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매국노들입니다. 매국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배반하고 일본 놈들 앞제비 노릇을 했던 게 친일파가 그 두 번째 부류들, 일본 경찰서장을 했다든가 군수를 했다든가 그 총독부 의회 의원을 했다든가 이런 그 악질 밀정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케이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된 이후에도 친일 세력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 여전히 국가 권력이라든가 언론, 재력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민족 세력보다는 친일 세력을 두둔하는 그런 세력을 저는 세 번째 친일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의 밀정들, 밀정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 경찰, 총독부 경찰이라든가 매국노들은 그런 대로 자료가 다 있는데 이 밀정이라는 자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 직업상, 속성상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부류인데도
반민족 행위 그 친일 인명록 같은 데는 밀정이 비교적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열단 이런 분들이 일본 밀정들을 우리 밀정들을 대단히 많은 밀정들을 처단했죠. 그리고 7번째가 반민족적 지방 유지. 그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친일파들도 처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5개 파괴 대상은 조선 총독부, 2번째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우리 우리 농민들 땅을 거의 한 70%, 80%를 빼앗은 게 그 척식 주식회사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1980년대 중반 그 단재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무국지사들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 있지요.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시키면서 대한이라는 걸 빼고 매일신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제 36년 동안 매일신보는 우리 조선민족의, 우리 한국민족의 원부가 되다시피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역적으로 생각을 하고 친일파들을 일본의 그런 그 강요라든가 창씨 개명이라든가 이런 걸 지지하는 그런 그 매일신보를 3번째로 파괴 대상. 그리고 4번째가 각 경찰서. 실제로 그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 종로경찰서라든가 밀양경찰서라든가 이런 의열단에서 파괴한 게 많았었죠. 그리고 5번째가 기타 외적의 주요 기관. 이런 그 매일신보라든가 척식회사라든가 총독뿐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을 수탈하는 각종 기관들이 많았는데 의열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열단원들은 아까 그 영화에서도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멋쟁이들이었어요. 그 님 웨일즈라는 분이 있죠. 미국 언론인 여자. 그 님 웨일즈가 쓴 책에 보면은 그 아주 의열단원들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대단히 명랑하고 또 더러는 그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한 것을 그런 것을 지켜봤던 그런 겁니다. 의열단 단원들은 단장에 김원봉을 선출합니다. 군사교육과 용기, 투철한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동지들로부터 신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이제 그 단원들을 데리고 상해로 내려옵니다. 우선 그 폭탄을 아까 여기서 영화에서는 폭탄이 그냥 터져가지고 마차도 폭파가 되고 건물도 폭파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의열단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기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성능이 좋은 실제로 의열단원들이 그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폭탄과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폭탄과 권총을 구해가지고 의열단 단원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김익상 선생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지요. 그리고 김익상, 오성윤, 이종암 이런 분들이 일제 고관 단학가를 저격을 했고 또 그 김상옥 열사가 서울에서 일경과 총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6명을 일본 경찰 6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한 방을 자기 머리에다 쏴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김지섭 지사는 일본 도쿄 이중교, 그러니까 일본 황궁이 있는 이중교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기는 터졌어도 그렇게 폭파가 심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열단이 시간이 있으면 이 의열단 사건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이 국내외에서 의거를 한 것이 큰 것만 해도 1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 수없이 많았지만 국내외에서 이렇게 직접 활동, 직접
무장투쟁을 한 단체는 의열단이 최고입니다. 의열단 투쟁이 얼마나 강력하고 일본 경찰이라든가 총독부 관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실제로 자료에 보면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그 잡범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좀 떠들다가 일본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호기가 있었던가 술 먹었던가 나 의열단 단원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던 경찰관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약산 선생이 당시 신채호 선생이 북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의열 활동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한 편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단재 신채호 평전도 썼습니다만은 단재 선생하고 약산 선생하고 일치가 된 게 약산은 그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단재를 찾아갔는가? 단재는 그 많은 독립운동 선언서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의열단 선언문을 썼는가? 두 분의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장투쟁, 아와 비아의 투쟁. 그 단재 선생이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우리가 흔히 초중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의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런 것은 배웠어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라는 것은 조선이고 비아는 일본 제국주의다. 그렇게 이 조선혁명선언에다 썼어요. 약산 선생의 부탁으로 단재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은 이렇습니다. 처음이 강도 일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의 재산을 전부 빼앗고 대단히 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은 이제 결론은 민중은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살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기회가 되면은 약산 선생하고 단재 선생이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국가교육기관 체제라고 그러면은 우리 초중학생부터 이런 글을 교과서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국 정신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의열단 단원들이 의열투쟁을 할 때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쏠 때는 반드시 이 독립의열단 선언문을 거기다가 배포를 했어요. 함께. 그래서 일본 경찰에서는 그걸만 보면은 오줌을 저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두려웠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1930년대는 윤봉길 의사 의거, 이봉창 의사 의거 해서 이제 김구 선생이 주도한 한국 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여당 노릇을 하고 거의 우파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독립당, 한독당에 다 대부분 모여 있었는데 193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하고 중일전쟁이 시작이 되고 곧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봐서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했던 분,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 독립운동가들이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족혁명당에는 정말 다다, 제재, 독립투사들, 무장투쟁론자들, 아나키스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폭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미국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조선 민족혁명당의 간부들이 그러니까 김원봉, 김규식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하고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김원봉 선생,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좌우 합작을 하다가 이제 결국 실패를 하고 단독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은 1940년대 초에 이미 독립운동가들은 우파인 김구 선생 중심의 한독당하고 좌파인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하고 좌우 합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안에 있는 김두봉 장군한테, 김두봉 선생한테까지 특사를 보냈는데, 그때 중경에서 연안까지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몇 달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서 연안에 있는 김두봉 선생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기로 선언까지를 했는데, 그 무렵에 일본이 항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운이 없어요. 그때 김두봉 선생만 임시정부에 합작을 해서 함께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 남북 분단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4년에 그때는 47세인데 임시정부에 편입을 해서 군무부장, 우리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죠. 김원봉 선생이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이 되면서, 그리고 제3지대, 아까 영화에서도 만주로 가면은 3지대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3지대 지대장을 하고, 그래서 최후 결전을 이제 준비하다가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해서 우리가 국내로 진입을 못하고 말았죠. 그런데 정작 비극은 1945년 12월 2일 날 임정 요인들하고 김원봉 선생이 28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환국을 했습니다. 아주 열렬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고향에서도 특히 그랬는데, 20대 초반 청년이 어느덧 48세 중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조국은 그때 찬탁 반탁으로 갈리고 좌우로 갈리고, 그래서 이제 여운형, 김규식, 허헌 이런 분하고 사거두 회담을 갖고 좌우 합작 운동을 펴고, 그러다가 1946년입니까? 우리가 대구 폭동 사건이라고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대구 항쟁, 대구 민중항쟁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만은, 그때 대구 사건, 11 사건에 조사단장을 했어요. 진상조사단장을. 그랬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미 군정청의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노독수리를, 아까 영화에 많이 악질 친일파 나오는 노독수리를 영상한 거거든요. 노독수리를 시켜서 끌어다가 온갖 고문을 하고 수모를 시켰습니다. 왜 장택상이가 그랬는가? 미 군정청 경찰청장이죠. 장택상이 아버지가 장성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독립운동가 우리 애국단 단원 박상진 선생 이런 분들이 그때 아주 장성원이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지주였어요. 악질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준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오라. 그래서 가니까 일본 경찰을 동원해서 붙잡혀서 다 처단당했어요. 장택상이가 그걸 원한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원봉을 끌어다가 그런 모욕을 주고, 그래서 3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끌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생명을 걸고 일본하고 투쟁했을 때도 이런 수모를 안 당했는데, 해방된 고국에 돌아와서 미 군정 경찰로 둔갑한 친일파들 손에 수갑을 채우고 이런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는 1948년 남북 협상 때 김구, 김원봉, 김규식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봉화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안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봐라, 좌파니까, 좌익이니까 안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려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달에 암살당했지요. 김구 선생 49년 6월 달에 암살당했지요. 아마 김원봉 선생도 암살당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 김일성하고 김원봉하고 비교하면은, 김원봉은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격이고, 김일성은 사단장이나 연대장 수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럴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김원봉이 아직은 40대 초반, 50대 초반이고, 또 그래서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이런 감투를 썼어요. 그랬는데
58년 9월부터는 북한 매체에서 일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는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북한에서 숙청됐을 거다라는 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어떤 남북 전쟁도 겪고 이래서 은퇴를 했을 경우라는 얘기. 그리고 자살했을 경우. 그런데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그 북한의 그 애국 열사능에 갔을 때 친일파들로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석이 세워지고 묘소도 만들어 놓고, 김원봉 선생이나 박열 선생 같은 애국기사들은 북한에서도 그런 자료를, 그런 무덤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편견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망명해서 일제와 싸우고 해방돼서 황국에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또 친일파들한테 쫓겨서 북한에서 운명한 그에게 20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의 모순을 김원봉 선생이 온몸으로 겪은 거다. 조선의 모순, 동북아의 모순. 그러니까 다시 얘기입니다마는 대한민국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 망명 가서 일본하고 싸우다가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의 친일 세력한테 쫓겨서 북한에 가서 숙청돼 버리는, 자살했거나 숙청이 됐거나 그런 그 비운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해방이 돼서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서운이 안 되고 그의 생가는 두 춧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6.25 전쟁 때 학살당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